제16화 미녀초선 제1장 왕윤는 동탁에 대해 손을 쓰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마침 여포가 곁에 없는 것을 보고 동탁 앞에 엎드려 청했다. 누추하오나 내일 태사를 제 집에 모시고 주연을 베풀고 싶은데 왕님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의 청이신데 어찌 마다하겠소? 네, 기꺼이 가리다. 왕윤는 집에 돌아온 뒤 초선에게 내일 정오에 동탁이 집에 온다는 것을 귀띔해 주었다. 내일 상후에 동태사께서 왕님하시니 모두들 소람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집안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연회를 준비시켰다. 각종 산해진미를 만들게 하는 한편 좌석을 마련한 대청 중앙바닥에는 비단을 깔고 안팎에 장막을 들이우도록 분부했다. 이튿날 점심때 동탁이 왔다. 왕윤는 조복을 갖춰 입고 나가맞으며 두 번 절하는 예를 보였다. 동탁이 수레에서 내리니 좌우로 100여 명의 창을 든 갑옷군사가 애워싸듯 호위하며 대청으로 올라가 양편으로 갈랐었다. 왕윤이 마당에서 다시 두 번 절하자 동탁은 수하들에게 왕윤을 부축해 올리게 하여 자기 곁에 앉게 했다. 이에 왕윤이 말했다. 태사의 높은 성덕은 이윤 주공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동탁은 학식 높은 사도가 자신을 은나라의 명재상 이윤과 주나라의 섭정 주공에 견주어 축혀 세우자 크게 기뻐했다. 술이 나오고 풍악이 울렸다. 극진히 대접하던 왕윤는 날이 저물고 취흥이 최고조에 달하자 동탁에게 속삭였다. 태사 잠깐 이리 와서 쉬시지요. 그리고 동탁을 뒤채로 청해드렸다. 동탁은 호위무사들을 꾸짖어 물리쳤다. 왕윤는 시녀가 가져온 새 술병의 뚜껑을 뜯어 동탁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것은 집에서 비장해 오던 장수주의온데 태사께서 만수무강하시라고 오늘 병을 열었습니다. 아이쿠, 이런 귀한 술을. 고맙소이다. 동탁이 술을 받아 마시자 왕윤는 뜰하게 밤하늘로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오늘 밤은 유달리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군요. 아, 그런가요? 동탁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건성으로 쳐다보았다. 이 몸은 어려서부터 천문을 제법 익혔는데 밤에 하늘의 형태인 건상을 살펴보니 한나라의 운세는 이미 쇠하고 태사의 공덕이 온 천하를 덮고 있더이다. 순임금이 요임금에게서 물려받고 우임금이 순임금을 이었듯이 태사께서 한나라를 이어가심은 하늘의 뜻이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어찌 감히 그런 걸 바라겠소? 동탁이 계면적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로부터 도 있는 자가 도 없는 사람을 치고 더 없는 사람이 더 있는 사람에게 양보해 왔거늘 어찌 과분하다 하겠습니까? 정말 천명이 내게 돌아온다면 사도께서 마땅히 1등 공신이 되리이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왕윤는 허리를 굽혀 살해한 뒤 안채의 화촉을 밝히고 시녀들만 남아서 음식과 술시중을 들게 했다. 궁중음악만으로는 받들어 모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우연히 두게 된 가기를 불러볼까 싶은데 어떠실는지요? 동탁이 말했다. 좋고 말고요. 왕윤는 주렴을 내리게 했다. 생황 소리가 어우러지며 소녀들에 둘러싸여 나온 초선은 주렴 뒤에서 춤을 추었다. 그 흔들리는 주렴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누군가는 이렇게 읊었다. 원래는 소양궁에 살았던 사람인가. 날렵한 몸놀림은 손안의 놀이길세. 나르면 동정호에 봄일까 싶더니만 양주곡에 사뿐사뿐 발걸음 얌전하이. 꽃바람에 한들대는 세 가지 하나는 향어린 화당에서 춘정을 못 이기네. 또 이렇게도 읊었다. 홍화 장단 소리에 나는 제비 바쁘고 가던 구름 한 조각 화당에 걸렸는데 눈썹을 찡그리니 한량이 한이 되고 얼굴은 처음부터 옛님을 애태웠지. 돈으로 사지 못할 청금 같은 점이소. 버들 같은 허리에 칠보단장 외했나. 춤 끝낸 뒤 발 꺾고 힐끔 주는 곁눈질. 애간장 녹아나던 초양왕 따로 있나. 춤을 마치자 동탁은 초선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했다.
수줍은 듯 두 눈을 내리깐 초선이 흰손으로 주렴을 걷자 방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와 깊숙이 머리 숙여 두 번 절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동탁은 왕윤에게 물었다. 춤추는 자태가 아주 곧구려. 아무래도 예사가기 같지 않은데 대체 누구요? 왕윤이 대답했다. 조선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할 줄 아오? 왕윤은 초선에게 박자를 맞추는 데 쓰는 딱딱이, 곧 단판을 잡고 한 곡 불러보라고 말했다. 초선은 사양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 점의 앵두 같은 붉은 입술 열고서 옷 같은 아래인니 양춘곡 노래하나 정양내 나는 혀는 한자루 칼이 되어 나라 망친 간신에 목 베기를 원하네. 가사는 동탁을 암시하는 난신적자의 목을 베겠노라는 섬뜩한 내용이었지만 초선의 미모에 취해버린 동탁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노래가 끝나자 오히려 침이 마르도록 초선을 칭찬했다. 가기는 요성에도 많지만 이만한 가기는 없구려. 대사께 한 잔 따라 올리거라. 왕윤이 초선에게 말하자 동탁이 술잔을 받아들며 초선에게 물었다. 올해 몇 살인고? 16입니다. 동탁이 웃으며 말했다. 28청춘이라. 정말 소녀가 내려온 것 같구나. 그러자 왕윤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일어나서 말했다. 이 아이를 대사께 바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는지요? 빼앗아서라도 데려가고 싶던 차에 자진해서 바치겠다니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다니 원. 아니올시다. 이 아이가 대사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 복이 결코 옅은 것이 아니지요. 고맙소이다. 동탁은 그 말을 두 번, 세 번 되풀이했다. 왕윤은 즉시 양털로 휘장을 두른 전거를 준비하여 초선을 동탁의 집으로 먼저 태워보냈다. 동탁이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왕윤은 승상부까지 동탁을 전송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 나왔다. 말을 타고 반쯤 왔을까 두 줄 붉은 등불이 길을 밝히는 가운데 왕윤은 말을 타고 달려오던 여포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제2장. 여포는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더니 다짜고짜 왕윤의 멱살을 잡고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사도, 내게 주기로 한 초선을 태사에게 보내다니 사람을 놀리는 거요. 왕윤이 급히 제지하며 말했다. 여기는 이야기할 곳이 못되니 일단 내 집으로 갑시다. 여포는 왕윤 집에 도착하자 안채로 들어갔다. 인사치레를 마친 왕윤이 말했다. 장군은 어찌 이 늙은이를 의심하여? 여포가 말했다. 누가 그러던데 초선을 수레에 태워 승상부로 보냈다고 합디다.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왕윤이 말했다. 장군은 아직 모르고 계셨구려. 예, 어제 조정에 나갔더니 태사께서 나를 보고 내 상의할 일이 있으니 내일 자네 집으로 감세하시길래 나는 간소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렸소이다. 태사는 술을 드시다가 내 들으니 초선이라는 딸을 내 아들 봉선에게 주기로 하였다던데 미심쩍은 게 있어 알아보러 왔으니 딸을 한번 불러보게 하시옵소. 이 늙은이는 감히 어기지 못하고 초선을 불러내어 시아버지 자리를 뵙도록 일렀소. 그러자 태사께서는 오늘이 기린이니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 봉선에게 짝지어 주어야겠네 하시는 거요. 장군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태사께서 직접 오신 마당에 이 늙은이가 무슨 수로 거역하겠소? 그럼 태사께서 저를 짝지어줄 참으로 초선을 데려가신 겁니까? 그렇소. 태사께서 몰래 기리를 택해 잔치를 베풀어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정이라고 하셨소. 아, 예,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여포는 머리를 극적거리더니 다시 덧붙였다. 잠시 오해한 것이니 사도께서는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내일 다시 정식으로 사죄하러 오겠습니다. 왕윤이 말했다. 딸아이의 화장도구도 꽤 있으니 딸아이가 장군 집으로 가면 바로 보내드리리다. 여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승상부에 나가 있으면서 그는 여러모로 동정을 살폈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별도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그는 동탁의 집무실로 들어가 시녀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한 시녀가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간밤 태사께선 세 사람과 주무셨는데 아직 기침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침한 여인을 아느냐?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거라. 태사께서. 초선이라 부르시는 것 같던데요. 무예야. 순간 여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친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는 동탁을 아버지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와 잠을 자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여포는 동탁의 침실 뒤로 숨어들어가 방 안의 동정을 엿보았다. 이때 초선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수에게 몸을 더럽혀야 했던 저주의 초야였다. 허탈함과 억울함에 멍하니 창밖 연못을 내다보던 그녀는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흠칫했다. 상투관을 쓰고 자신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우람한 사내는 다름 아닌 여포였기 때문이다. 초선은 일부러 양미간을 찌푸려 수심이 가득하고 즐겁지 못한 표정을 지으면서 비단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는 신용을 해보였다. 한동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포는 억장이 무너지는지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다. 이미 일어나 집무실에 앉아있던 동탁은 여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밖에 아무 일 없느냐? 없습니다. 여포는 그렇게 대답하고 동탁의 옆에 가서 시립했다. 동탁은 시녀가 준비해온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다. 여포는 주렴 저쪽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초선이 왔다 갔다 하며 이쪽을 엿보는 것 같더니 얼굴을 반쯤 내밀고는 슬픈 듯 원망하는 듯 애절한 눈빛으로 여포를 바라보았다. 이를 본 여포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과 함께 속으로 절규했다. 오초선아. 인간은 영지동물이다.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동탁이 고개를 돌려보니 여포가 넛을 놓고 초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동탁은 문득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 봉선아, 뭘 그렇게 넋 나간 듯 보느냐? 별이 없거든 물러가 있거라. 동탁의 말에 여포는 찍소리 못하고 그곳을 나왔다. 그 뒤 동탁은 한 달이 넘도록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초선을 얻은 뒤로 정모마저 내팽개치고 동탁은 늙은 나이에 너무 힘을 썼던지 몸살을 앓게 되었다. 그러자 초선은 환심을 사두기 위한 고기봉영의 차원에서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간호했는데 이것이 동탁을 더욱 기쁘게 했다. 마음엔 원망이 가득했으나 동탁이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듣자 여포도 문병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자 동탁은 마침 잠을 자고 있었다. 침상 뒤에 있던 초선이 몸을 반쯤 내밀고 여포를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다시 동탁을 가리키면서 눈물을 흘렸다. 마음은 장군께 있지만 동탁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본심은 아니니 쓰라린 제 심정을 부디 알아주셔요. 그런 뜻이었다. 비에 젖은 백꽃을 바라보는 여포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어렴풋이 눈을 뜬 동탁이 침상 뒤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여포를 발견하고 의심이 들어 퍼뜩 고개를 돌렸더니 거기엔 역시 초선이 서 있었다. 동탁은 갑자기 부하가 치밀었다. 네 이놈 감히 내 애첩을 희롱하느냐? 그리고는 시종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 여포 저놈을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제3장. 승상부에서 쫓겨난 여포는 원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동탁의 사위인 이유를 만났다. 안색이 좋지 않은데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소? 이유가 묻자 여포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쫓겨난 처지에 안색이 좋을 리가 있소? 이제 동태상은 끝이오. 그 무슨 말이오? 여포는 동탁에게 쫓겨난 까닭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의 불화를 큰일이라 판단한 이유는 즉시 동탁에게로 달려갔다. 전하를 얻으려 하시면서 태사께선 어찌 작은 허물을 가지고 여포를 버리려 하십니까? 그자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다면 전하를 얻는 일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동탁도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일 아침 불러들여 금과 비단을 하사하시고 좋은 말로 위로하시면 무탈할 것입니다. 다음날 동탁은 이유의 말대로 여포를 불러들인 다음 좋은 말로 달랬다. 네, 어제는 병으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그만 실언을 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구나. 그러니 마음에 두지 말거라. 그리고 황금 10근과 비단 20피를 하사했다. 여포는 살해를 하고 물러나왔다.
이렇게 하여 그는 동탁을 호위하는 일을 계속 맡게 되었지만 몸은 옆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초선에게 가 있었다. 동탁은 그럭저럭 몸을 주섰다. 정무를 보기 위해 대궐로 들어가자 여포도 창을 들고 그를 수행했다. 하루는 동탁이 나라 뒤를 의논하기 위해 헌제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여포는 이때다 싶어 궁을 빠져나온 뒤 곧장 승상부로 말을 몰았다. 그리고 당도에서는 문 앞에 말을 메어두고 안채로 들어가서 초선을 찾았다. 어찌 오셨어요? 초선이 생긋 웃으며 반가이 맞았다. 내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 어머, 이곳은 보는 눈이 많아요. 후원에 있는 봉의정에 가서 기다리셔요. 알았다. 여포는 창을 들고 후원으로 들어가 봉의정 밑에 난간에 기대어 그녀를 기다렸다. 난간 밑은 연못이었다. 초선은 한참 뒤에 꽃밭을 지나 버들가지를 헤치며 걸어왔다. 그 선연한 모습은 마치 달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선녀 같았다. 다가온 그녀의 채취에 여포는 피가 역류하는 황홀감을 느꼈다. 여포가 품에 안은 그녀의 어깨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참 흐느껴 울고 난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저는 왕사도의 친딸은 아니에요.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친딸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며 자랐어요. 장군의 기추로 주신다는 말을 듣고 소첩은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싶어 기뻤습니다. 키와 비를 뜻하는 기추란 말을 듣자 여포는 이 여자가 나를 마음에 두었던 것은 사실이로구나 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기추는 아내의 낮춤말로 사용되던 옛말이다. 초선의 말이 이어졌다. 그런데 태사께서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계실 줄 알았겠어요? 소첩을 데려다가 제 몸을 더럽히시니 당장 죽지 못한 것이 아니었으나 장군을 뵙고 작별 인사라도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살아왔어요.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 소첩의 소원은 다 풀었습니다. 이 몸은 이미 더럽혀져 영웅을 섬길 수 없게 되었으니 낭군님 앞에 죽음으로써 소첩의 뜻을 밝힐까 합니다. 말을 마치자 초선은 난간을 손으로 잡고 올라가 연못 속에 뛰어들려고 했다. 여포가 황급히 초선을 끌어안고 울면서 달랬다. 내 마음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초선은 손으로 여포를 밀어내며 말했다. 소첩은 이승에서 낭군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다음 세상에 만나기로 해요. 이승에서 너를 아내로 삼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영웅이겠느냐? 장군 소첩은 하루가 1년 같사오니 가엾이 여겨 하루빨리 나를 구해주셔요. 여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틈을 타서 몰래 찾아왔다. 늙은 도적이 이럴지 모르니 빨리 돌아가 봐야겠구나. 초선은 떠나려는 여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낭군께서 늙은 도적을 이렇게 무서워하시니 소첩은 햇빛 볼 날을 기약하기 어렵겠군요. 이 말에 여포가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차차 좋은 방법을 찾아볼 테니 기다리거라. 말을 마치고 빨리 떠나려는 여포를 초선은 또 말로 붙들었다. 소첩은 규방에 있을 때부터 장군의 우레 같은 이름을 듣고 영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에게 매어 꼼짝 못하는 처지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어요. 말을 마치자 초선은 비오듯 눈물을 쏟았다. 여포는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벌개졌다. 그래서 방천화극을 다시 난간에 세워놓은 뒤 몸을 돌려 초선을 껴안고 좋은 말로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떨어지지를 않았다. 한편 궁중에서 정사를 논의하던 동탁은 여포가 눈에 띄지 않자 와락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헌제에게 서둘러 하직 인사를 한 다음 수레를 타고 승상부로 돌아왔다. 여포의 말이 승상부 대문 앞에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물었다. 오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동탁은 좌우를 꾸짖어 물리치고 곧장 안채로 들어갔다. 여포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초선을 불렀다. 초선도 보이지 않으므로 급히 시녀들에게 물었다. 조선을 못 보았느냐? 후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사옵니다. 동탁은 후원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찾았다. 봉의정 밑에서 여포가 창을 옆에 세워놓은 채 초선과 다정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가 치민 동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이놈! 동탁의 대가리성에 놀란 여포는 얼른 몸을 돌려 달아났다. 동탁은 여포의 화극을 거머쥐고 쫓아갔으나
워낙 몸이 비대에 달아나는 여포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힘껏 창을 던졌으나 여포는 날아오는 창을 가볍게 손으로 쳐냈다. 고영놈 개섰더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동탁은 땅에 떨어진 창을 다시 집어들고 후원문으로 급히 쫓아갔다. 그러자 맞은 쪽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다가 동탁의 붉어진 배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동탁은 어이쿠하며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하늘을 찌르는 분노의 높이는 천길인데 나자빠져 씩씩거리는 그의 비대한 배 또한 작은 언덕만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